자, 이제 북한을 향해 담대한 구상을 내놓고 북한의 이제 비핵화, 그다음에 이제 평화적인 남북 관계 이걸 얘기해 오고 있는 정부인데 네. 지난 정부의 이 방식, 남북 이 대화하고 남북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방국가 세력을 얘기하는 거 글쎄요. 이게 종전선언 제 기억에는 종전선언 한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었거든요. 당시 여론이. 네.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뭐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반국가 세력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거 이게 국민들 볼 때 그러니까 이 기념사 자리는 자유총연맹 행사였기 때문에 열렬한 뭐 박수도 받고 했죠. 보수 단체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국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겠느냐 여기에는 계속 의문부가 찍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6월 25일 날 6.25 때 전쟁의 참화를 잊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신기록을 하루하루 세워가고 있습니다. 정전 70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휴전협정 체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네. 휴전 상태를 70년간 유지한 사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불명예스러운 네. 그러나 이거는 그냥 불명예 문제가 아니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게 만드는 계속 겁니다. 전쟁 중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전 체제 하에서도 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문턱을 이제 막 넘어설 정도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정전 체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 가지고 대한민국을 오늘날 여기까지 이끌어온 여기까지 올라선 이 대한민국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불안한 상태가 정전 상태입니다. 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얼음판 위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단한 대지 위에 우리가 지금 기반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음판 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발전과 성장과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네. 이 어떤 그 자존감 같은 것들은 얼음 위에 지금 얼음을 기반으로 얼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 얼음이 갈라져 버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바로 정전 체제입니다. 아하. 그러면은 이 정전 체제를 어떻게 평화 체제로 전환시킬 것인가? 네.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시킨 것은 지난 70년간 정전 체제가 굳어져 버림으로써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시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정전 상태 자체가 평화 상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주장은 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소수의 의견일 뿐이죠. 모든 국민들은 이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시켜야지 우리가 다시는 이 전쟁에 참혹한 상황을 우리는 겪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6월 25일 날 연평도를 다녀왔습니다. 예. 2010년도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인 2명, 우리 민간인 2명 분단 이후에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처음으로 그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서 포격을 했고 우리 네. 민간인 2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북한이 우리에게 포격을 하고 우리 생명 희생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그렇죠. 용서하지 않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런 상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날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말자 하는 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렇단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물론 당연히 우리가 튼튼한 국방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튼튼한 국방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불안전한 이 불확실한 이 정전 상태 얼음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불확실한 정전 상태를 평화 체제라는 공고한 대지 위에 뿌리내게 할 것인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앞으로 더 가져올 것인가? 네. 지속적으로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윤석열 정부도 평화협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평화협정 체결하기 위해서 그 기나긴 과정에 첫 단추를 잘 꿰면 됩니다. 근데 왜 그 첫 단추를 꿰지 않고 자꾸 지난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렇게 반국가 세력이라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런 아주
대결적이고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뭐 김정은 정권 뭐 다도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앉혀놓는다면은 저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발표됐다는 것들이 오히려 또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군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지금 북한을 향한 여러 가지 그동안 발언들이 있었지만 네. 뭐이 전쟁 불사론부터 사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가 그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번에 종전선언 합창 이 부분 이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라는 발언까지 발전한 상황이라서 국민들이 볼 때는 평화가 우리한테 주는 이익, 그러니까 평화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평화가 지금 보면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뭔가 좀 국지전을 포함한 충돌 양상까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무인기까지 넘어왔지 않았습니까? 네.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자성어로 걱정되네. 걱정된다.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네요. 네. 또 다시 사자성어를 말씀드리면은 네. 이런 말은 너무 좀 강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망조드네. 망초들. 그러니까 예. 한반도 평화가 망조든다 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서해 일대에서의 서해 교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또 연평도 포역 사건들이 있었고요.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과 또 민간인들이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이게 이제 1차적인 목표입니다. 한반도 상황에서는 긴장 완화, 신뢰 구축 이게 우리의 가장 1차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국지전조차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긴장 완화하고 음.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 국지전 벌어지면 안 되고 DMZ 일대에서 총격전 생기게 네, 그렇죠. 되면은 접경 지역 주민들 320만이 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그렇네요. 생존이 불안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간의 긴장 완화 그리고 신뢰 구축 네.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평화 체제로 나가야 된다는 우리의 지향점을 또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바늘로 우리를 콕콕 쑤신다는 거는 표준어가 아니죠. 우리를 콕콕 쑤시고 있습니다. 네. 우리를 자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리의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재래식 능력은 우리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바늘로 쑤시고 그러면 우리는 도끼 들고 북한을 만약에 후려친다. 그렇게 하면은 그 힘에 의해서 도끼를 내리치는 힘에 의해서 북한에게 우리가 괴멸적 타격을 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우리가 얼음 위에 지금 놓여 있는데 우리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휴전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 완화, 신뢰 구축, 네. 평화 정착 이 하자는 거는 아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일차적인 우리의 욕구, 우리 일차적인 욕구는 뭡니까? 사람의 일차적인 욕구는 생존의 욕구이지 않습니까? 생존. 그래서 그런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평화 정착을 통해 가지고 네. 생존이라는 우리의 일차적인 욕구,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자는 겁니다.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네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동시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코리아 리스크. 우리는 지금 분단돼 있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자산이 대한민국 전체 총 자산이 한 20%에서 30%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또 서해 일대에서 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총격전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는 지금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 얼마나 높습니까? 그럼요. 전 세계인들이 대단하죠. 대한민국을 열광하는데 네. 대한민국은 이제 분쟁 지역이 되는 겁니다. 분쟁 지역
이미지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그 코리아 리스크가 다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계속 저평가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정착시켜야 되고 네. 그리고 북한하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이 신뢰 구축을 하고 긴장 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내가 북한한테 큰 소리를 팡팡 치고 뭐 그래야지 내가 속이 후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다. 네. 접경지 주민들의 생계가 불안해진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뭡니까? 우리는 어떤 큰 소리 치는 대가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단 국가, 휴전 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휴전 체제, 정전 체제에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상황입니다. 네. 이걸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 종전 선언 이게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선언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네. 조지 부시 네. 미국 전 대통령이 맨 처음 얘기를 꺼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네. 2006년 11월달에 또 하노이인데요. 하노이에서. 네, 하노이에서 이제 그 아마 다자 정상회담에서 네. 당시 이제 아들 부시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11월 말쯤 됐는데요. 그때 2006년 11월 달에 미국 중간 선거에서 그러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의 2기 집권 2기 2년 차니까 이제 중간 선거가 중간 있었죠. 선거네요? 중간 선거에서 대패를 합니다. 아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오콘이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책이 대전환을 가져옵니다. 아하. 그렇게 해서 그때 미국이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나머지 2년 임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 생각하에서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을 할 구상을 가지고 하노이에 왔습니다. 어허.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을 취임하자마자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했다. 맞아요. 각국의 그렇죠. 그래서 한번 네오콘에 네. 사실은 영향력이 네. 있었죠. 네오콘이 그 당시에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네. 거였죠. 그런데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네. 노무현 대통령한테 평화협정 체결하자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는 네. 저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NS에서 예, 근무했었기 예. 때문에요. 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정 목표는 평화 번영 정책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체결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북한 핵 문제 뭐 계속 부각되고 그래서 미국하고 협력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대화도 정상회담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2006년까지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그런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걸 제안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네. 우리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걸 고민했던 거였죠. 그런데 깜짝 놀란 거는 오히려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정부 관료들이요. 왜요? 갑자기 조지 부시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노련한 관료들이 물타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 전문 용어로 마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부처의 책임자들이 발언을 하면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순화시키는 지금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마사지, 예. 그걸 마사지죠, 그게. 근데 미국에서 마사지를 한 겁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짜낸 게 대외적으로는 종전 선언을 논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사실은 평화협정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제안했던 겁니다. 더 이제 담대한 정말 그렇죠. 구상을 가지고 제안했군요. 정말로 담대한 제안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노련한 이 미국 국무부 관리들이 이거를 마사지를 해가지고 종전선언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런데 종전선언이 이제 살아난 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번영에 대한 어떤 그 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이걸 제안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상반기쯤입니다. 2007년이죠. 그때 호주 시드니에서 또 한미 조지 부시 대통령을 또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미국의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2007년 이제 2.13 합의라고 2월 13일 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타결을 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뭐 2005년도에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9.19 합의라는 중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그런데 뭐 그걸 가지고
북한이 위조 지표를 만든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북한을 동결했던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07년 2월 13일 2.13 합의를 통해서 네. 그런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했던 위조 지표를 만든다고 함으로써 네. 북한이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에 가지고 있는 북한 돈을 동결시켜놨던 것들을 풀어주는 네. 조치를 취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2.13 합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북한 핵 문제를 또 실질적으로 이제 진전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기회가 이제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제안했던 그 평화협정 그리고 미국 정부가 그거를 마사지했던 종전선언을 네.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거는 이제 2.13 합의 이후에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남북 대화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합니다. 물밑에서 아하. 그렇게 하면서 했네요. 이제 하노이가 아니라 호주 시드니에서 네. 2007년 한 6월 경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호주 시드니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부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신이 하겠던 건 말이야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당신이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기자회견 할 때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시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분이 아주 기억력이 뭐 명성하다거나 아주 총명하다거나 뭐 네.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그 부시 대통령 기념관에도 한번 가봤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부시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에게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그때 기자회견 할 때 깜빡 잊고 말을 못 합니다. 아쉽네요. 아니 그래서 이제 네. 노무현 대통령이 네. 이거 네. 우리 하기로 했던 거 있잖아. 이렇게 하자니까 부시 대통령이 그때서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 뭐 종전선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 전에 하노이에서는 2006년 11월달 하노이에서는 이제 회담에서 말했던 거를 네. 2007년 시드니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공개적인, 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1월달에 10월달에 14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시 대통령의 정책 전환을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로 실천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네. 를 고민을 해서 그 결과물로 남북 정상회담 14 남북 정상회담이 만들어졌던 거였고 14 남북 정상회담 그 선언문에는 바로 종전선언이 들어가야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있고 또 이 아이디어 자체도 미국에서 먼저 제안이 네. 있었던 것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얘기하면서 종전선언을 콕 집어서 지적하는 모습, 미국에서 볼 때도 참 글쎄요. 이거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미국 조야의 반응도 궁금한 상황이네요. 뭐 그때 그런 네. 과정을 다 기억하고 있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냥 뭐 한숨만 내쉬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퇴보한다, 퇴행적이다 이런 생각할 수도 예. 있겠고요. 그러나 또 많은 또 미국 전문가들이 네. 그걸 또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많은 잊고 있을 거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정부는 지금 북한 문제는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 네. 뭐 바이든 정부가 좀 해야 될 게 중국이죠, 뭐. 중국도 있고 지금 러시아 뭐 러시아 문제도 있고 또 내년에 선거가 있어. 선거도 있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또한 클린턴 행정부 시절 때부터 네. 그때부터 남북 관계를 자기네들이 다뤄봤던 경험이 있고 또 남북 관계 발전이 동아시아 평화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릴 뿐이죠. 네. 그렇다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합의했을 때 네. 바이든 문재인의 그 합의문에도 보면은 판문점 선언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돼 있고 판문점 선언에는 종전 선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북한 문제 남북 관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포기한다거나 네. 또는 뭐 그 종전 선언을 추구했던 것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만난 셈이 예. 되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 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아니 본인이 윤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이제 그걸 지지했으니까. 네. 예. 반국가 세력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바이든 아하. 미국 대통령도 평생을 외교관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네. 외교관이 아니라 그 미국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관련된- 외교위원회에 있었던 많이 했었죠. 상원 외교위원장도 오랫동안 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늘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직접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하면 네. 또 그런 게 내정 간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나 이제 아시아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바이든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